네,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잡은 주제는 802.1 CB에 대한 주제를 잡았고요. 저희가 지금 한창 TSN에 대한 포커스가 지금 CB 중심으로 지금 맞춰져 있어서 CB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이 표준 문서를 분석을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않았고요. 가장 이제 핵심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을 좀 하이 레벨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HSR하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HSR하고 그 CB 표준인 그 프레어하고 비교를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2 표준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HSR, High Availability Seamless Redundancy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먼저 표준 분석 써서 저희 TSN에 대한 표준 맵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QS에 대했었던 그 레이턴시 항목하고 그리고 싱크로나이제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쭉 달려왔었다면은 지금 이슈는 CB, 릴라이어빌리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표준 문서는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로 이루어져 있고 제가 주로 분석한 부분은 7장에 해당하는 7.1부터 7.10까지에 해당하는 부분만 담당을 했습니다. 네, 먼저 프레이어 오버뷰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이어는 Frame Replication and Elimination for Reliability의 약자인데요. 주된 동작은 그 소스 엔드 스테이션 또는 그 중간에 어떤 릴레이 시스템이 모든 패킷에 대해서 그 시퀀스 넘버링을 이제 붙이면서 복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최종으로 메시지를 수신하는 그 엔드 시스템이나 아니면 그 다른 릴레이 시스템에서 복제된 패킷을 제거를 하고 원본 패킷을 이제 올려 보내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주된 내용인데 프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 패킷 복제하고 그리고 중복 제거에만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실제로 그 패스를 결정을 하는 것은 CB 표준이 아니라 QCA하고 QCC에 대한 표준 내용입니다. 몇 가지 이제 용어를 정리를 할 텐데요. 컴파운드 스트림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컴파운드 스트림은 원래 스트림이라고 하는 개념이 802.1Q에서는 그 패킷이 이제 흘러가는 그 엔드 투 엔, 패킷이 흘러가는 그런 개념을 썼었는데 여기서는 프레어 표준에서는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엔드 투 엔드 패스로 가는 스트림을 컴파운드 스트림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패스에 따라서 소분되는 스트림들을 그 멤버 스트림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멤버 스트림들이 합쳐져서 컴파운드 스트림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드 시스템을 또 따로 구분을 해 두었더라고요. 보통 802.1Q 같은 경우는 엔드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불렀었는데 여기서는 엔드 시스템을 최초로 이제 패킷을 생성하거나 아니면 목적지가 되겠죠. 소비하는 그런 커넥션 리스 시스템이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드 시스템하고는 구분을 하고 있다, 용어를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릴레이 시스템은 여기서는 라우터나 브릿지, 즉 이제 스위치 머신이 되겠죠. 그 아래에는 이제 그 서브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키워드가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스트림 핸들이라고 하는 스트림 아이디 격에 해당하는 그런 서브 파라미터가 있고, 그리고 시퀀스 넘버라고 하는 그, 지금 뭐 시퀀스 넘버죠. 이게 그 서브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타가 좀 있었는데 그 컴파운드 스트림 내에서 여러 가지 그 멤버 스트림들이 있고 그 멤버 스트림 안에서도 패킷이 복제되는데 그 패킷들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시퀀스 넘버를 붙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림별로 패킷별로 아이디를 붙여서 구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그 예시 그림인데요. 이제 엔드 시스템이 양 끝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끝은 소스고 오른쪽 끝은 데스티네이션인 상황에서 컴파운드 스트림은 엔드 투 엔드로 쭉 가는 게 이제 컴파운드 스트림이 되겠죠. 그리고 그 컴파운드 스트림 내에서
멤버 스트림이 각각 스트림 1번, 스트림 2, 3, 4로 쪼개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네, 뒤에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 프레어에서는 여러 가지 펑션들,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들 중에서 소스 쪽에서는 시퀀스 넘버를 이제 부여를 해서 패킷에다가 부여를 해서 복제를 해서 각각 스트림에다가 뿌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시퀀스 리커버리 펑션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은 이 중간중간에서 중복된 패킷을 이제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펑션들이 엔드 시스템이나 아니면 릴레이 시스템에 존재를 할 수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트림 1번 같은 경우는 엔드 시스템에서 두 개로 쪼개져서 한쪽은 위쪽 릴레이 시스템 그리고 아래쪽으로 복제돼서 또 아래쪽으로 보내주고 있고요. 스팀 2도 아래쪽으로 보내서 위쪽하고 아래쪽 두 개 다 복제된 패킷을 보내고 있고 각각 그 중복된 패킷을 제거한 다음에 동일한 시퀀스 번호를 다시 붙여서 그 스트림 3하고 4를 통해서 패킷을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예시에서는 총 싱글 링크가 고장나는 경우 7가지에 대해서 보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링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 7 컴비네이션 2를 하면은 21개의 케이스가 나오거든요. 그 21개의 케이스 중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케이스, 한쪽 링크가 완전히 끊어지는 케이스를 제외한 이제 16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제 프로텍션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레이어 표준에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었는데요. 이 프레이어가 그 릴라이어빌리티를 증가시키는 것을 이제 목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제된 패킷 중에 하나가 꼭 도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사항이 없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프레이어가 이제 추구하는 그런 목적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한 건데요. A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패킷 복제를 해서 여러 경로에 전송을 하고 또 시퀀스 넘버를 붙여서 중복해 그것을 또 받는 쪽에서는 시퀀스 넘버를 본 다음에 중복된 패킷이 있구나라고 또 제거하는 기능의 이제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스트림 경로가 포인트 투 포인트로 이제 유니캐스트를 하든지 아니면 1대 N으로 전송을 하는 멀티캐스트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C번의 인터미턴트 스트림 같은 경우는 그 스트림이 어떤 경로가 다른 경로보다 더 많은 패킷이 보내지지 않도록 좀 균형을 맞춰서 그렇게 보내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서는 그 두 스트림의 패킷 시퀀스 넘버 차이가 이제 1 이상으로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D의 벌크 스트림은 C에 대해서 좀 상반되는 것인데 어떤 경로가 다른 경로보다 더 많은 패킷을 보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한쪽은 데스티네이션 한쪽 패스가 데스티네이션의 홉수가 되게 짧은 반면에 다른 쪽 패스는 홉수가 되게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벌크 스트림스가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2번 플렉시블 포지셔닝은 그 뒤에서 설명할 프레어 기능들이 그 엔드 시스템이나 릴레이 시스템 내에서 프로토콜 스택이 있을 수 있고 또 릴레이 시스템의 경우는 그 엔드 시스템에 프레어를 지원하지 않을 때 그 기능을 이제 대신 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F는 레이턴트 에러 디텍션은 단순하게 그냥 패킷 로스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서 계속 패킷이 예를 들어서 무한정으로 똑같은 패킷이 계속 무한정으로 보내지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검출해내는 기능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프레이어 표준 같은 경우는 인터오퍼레이비티 상호 운용성이 있어서요. HSR하고 PRP 그리고 수도 이게 어떤 이름이었는지 까먹었네요. 네, 수도 무슨 이제 엔드 투 엔드 무슨 이제 그런 기술 이름이 있는데 이런 것하고 이제 상호 운용성이 있다, 호환성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백워드 컴패티빌리티는 프레이어가 이제 적용 안 된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 엔드 시스템이 프레이어를 지원을 함으로써
프레어 기능을 이용하든지 아니면은 릴레이 시스템이 그 엔드 시스템이 그 프레어를 지원 안 해도 릴레이 시스템이 대신 프레어를 지원해서 그 프레어 기능을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이번의 다이나믹 캐패빌리티는 그 어플리케이션 따라서 그 스트림을 보내는 상황 중에 그 프레드를 켜거나 끄고 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를 하고요. 네, 제2의 그 로버스티니스는 어, 예, 제2의 로버스티니스는, 제가 그 F하고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로버스티니스가 그 단순한 패킷에 대한, 단순한 그 패킷에 대한 그 손실보다도 그 어떤 시스템이 진짜 고장나서 계속 패킷을 보내는 그 오류에 이제 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고, F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스트림이 복제돼서 그 각각 다른 경로에 보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수신자가 중간에 어떤 경로에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스트림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패킷을 잡아서 복제를 제거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노드가 어디서 이제 에러가 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디텍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K번을 설명을 드릴게요. 제로 컨디션 로스라고 하는 것은 그 혼잡한 네트워크 상황에서도 지금 트래픽이 되게 좀 혼잡한 상황이겠죠. 그런 상황에서도 그 0에 가까운 0에 가까운 패킷 로스를 이제 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 다른 TSN 표준이나 뭐 ABB 같은 것도 이제 사용을 같이 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번은 그 모든 릴레이 시스템이 스팀 단위 설정 없어도 그 프레어들 쉽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의미를 하는 거고요. N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의무사항은 아닌데 그 시퀀스 넘버 순으로 패킷을 전달을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프레어 펑션들에 대해서는 스택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위단의 로어 레이어는 그 맥하고 파이단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펑션들은 총 5가지, 하나, 둘, 셋, 넷, 5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발표하는 범위는 이 빨간색 박스만 이제 설명을 했고요. 스트림 아이덴티피케이션도 사실 좀 중요한 내용이지만은, 이거는 거의 조금, 맥 부분하고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은, 스트림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좀, 분석을 하는 것도 이제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상위 레이어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스택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위아래 간의 그런 상호적인 그런 관계성은 표준에서는 잘 보여지지는 않았지만 이 스택을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택이 지켜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현 기능에 따라서 어떤 기능이 이제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기능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트림 아이덴티피케이션의 경우는 필수적으로 구현이 되어야 됩니다. 내용적인 분량으로 봤을 때 이 시퀀싱 펑션이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스플리팅 펑션, 인디비주얼 리커버리 펑션, 시퀀스 인코드, 디코드 펑션 같은 경우는 내용이 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설명드릴 내용은 이 시퀀싱 펑션을 이제 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비중이 제일 많습니다. 네,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시퀀싱 같은 경우는 위에서 패킷이 내려왔을 때 그 시퀀스 넘버를 이제 할당을 하고 또 아래에서 올라온 패킷에 대해서는 그 시퀀스 넘버를 검사해서 이전에 중복된 패킷이 있는지 판별해서 거리는 역할을 하고요. 이 스트림 스플리팅 펑션은 위에서 내려왔던 그 패킷을 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제된 패킷이 다른 스트림 번호로 할당을 하지만은 같은 시퀀스 번호로 이제 붙이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패킷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를 하지 않고 바로 시퀀싱 펑션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인디비주얼 리커버리 펑션 같은 경우는 그 아래에서 올라온 멤버 스트림별로 이제 패킷이 올라올 텐데
얘는 이제 멤버 스트림별로 그 시퀀스 넘버를 이제 검사를 합니다. 이거는 그 시퀀싱 펑션하고 조금 대비되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뒤에 설명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퀀스 인코드 디코드 펑션은 실제로 그 패킷 안에 필드의 그 값을 새겨 넣거나 아니면 그 필드를 참조해서 로컬 값을 이제 저장을 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그 스트링 아이덴티피케이션에서 대신 그 기능이 구현이 될 수가 있어서 만약에 인코드 디코드 하는 게 스트링 아이덴티피케이션을 구현이 됐다. 그러면 굳이 인코드 디코드 펑션은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스트링 아이덴티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그 위에서 받은 패킷을 필요에 따라서 그 스트림 번호를 사용해서 패킷을 새로 인캡슐레이션을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아래에서 올라오는 패킷은 디캡슐레이션 하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아까 그 페이지의 이 구조가 페이로드 구조인가요? 아니면 스펙의 그 구조인가요? 네, 스펙의 구조입니다. 그럼 얘는 그 페이로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퀀싱 펑션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 위쪽 상단에 그 현재 발표를 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은 그 시퀀싱 펑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중에서도 네 가지의 세부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넘버를 이제 제너레이션 하는 기능, 그리고 중복된 패킷을 검출하는 그런 기능, 그리고 기본적인 검출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레이턴트 에러라고 하는 부분을 디텍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퀀스 제너레이션 펑션입니다. 잠시만요. 이 펑션 같은 경우는 그 한 개의 스트림 안에 그 시퀀스 넘버라고 하는 서브 파라미터 값을 이제 생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에서는 해석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 per in out, per direction, 그리고 per stream handle, 그리고 per port라고 설명이 돼 있어서 각각에 해당해서 각각마다 그 시퀀스 넘버를 할당을 하는 건지는 좀 불명확했습니다.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능에서는 이벤트가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비긴 이벤트는 다른 펑션하고 그 이제 전역적으로 되는 내용이라서 다른 펑션에도 있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비긴 이벤트가 딱 되면은 모든 기능을 이제 다 리셋 초기화를 해주는 거고요. 이제 최초로 이제 기능을 시키거나 아니면 중간에 리셋하는 경우가 여기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비긴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이 시퀀스 제너레이션 펑션이 이제 다시 실행되도록 하는 그런 세부 함수를 다시 실행을 하게 되고요. 데이터 리퀘스트라고 하는 이벤트는 그 상위 레이어 패킷을 이 제너레이션 펑션에 대해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넘버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넘버링을 통해서 이제 샌드 데이터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그 하위 레이어로 이제 패킷을 전달하는 그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이 함수에서 사용하는 그 변수는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모든 것은 다 설명하지 않고 핵심 부분만 설명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변수 부분이나 아니면 파라미터 부분이 이제 몇 가지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이제 표준을 참고하실 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좀 착안해 주시면 바랍니다. 네, 변수 부분은 그 총 이제 제너레이션 시퀀스 뭐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시퀀스 넘버의 최대 범위 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65,536이라고 하는 값을 지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값 안에서 그 시퀀스가 계속 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는 젠 시퀀스 넘버라고 하는 것은 그 시퀀스 넘버는 이제 부여했을 때마다 이 값이 복사돼서 하나씩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범위가 그 65,535
하나 빼진 그 값을 이제 초과하게 되면 다시 0번으로 순회를 하는 그런 값입니다. 네, 이 함수에서 이제 사용되는 것은 이 함수를 이제 리셋하는 세부 함수가 있고, 그리고 제너레이션하는 알고리즘이라는 그 펑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두 개 세부 펑션 중에서 리셋하는 것은 그 이벤트, 비긴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리셋을 하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매니지먼트에서 해당하는 그런 변수인데요. 이 값이 이제 트루면 이제 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초기화를 해준다는 거고요. 네, 시퀀스 넘버를 이제 초기화를 해준다는 거고, 총 몇 번 이제 리셋을 했냐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 그 카운트 값은 이제 1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너레이션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리퀘스트 이벤트가 이제 호출이 됐을 때, 이 세부 함수가 이제 호출이 되는 거고, 시퀀스 넘버가 그 이제 복사가 되겠죠. 이 시퀀스, 네, 제너레이션 시퀀스 넘버에다가 이제 복사를 하는 거고요. 그 서브 파라미터 이제 복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1을 증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위 그 레이어로 패킷을 보내라고 하는 그 샌드 이벤트를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시퀀스 리커버리 펑션인데요. 여기서는 중복 제거를 하고 그 시퀀스 넘버에 따라서 패킷을 순서도 이제 맞추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펑션 같은 경우는 이쪽 중간에 인디비주얼 리커버리 펑션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조금 상반되는 내용이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퀀스 리커버리 펑션 같은 경우는 모든 스트림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근데 다만 그 인디비주얼 리커버리 펑션은 그 한 개의 스트림만 개별적으로 이제 검사를 해서 검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인디비주얼 리커버리 펑션하고 시퀀스 리커버리 펑션은 두 개 다 이제 인터미턴트 스트림, 그러니까 모든 패스가 동일한 비중의 그 패킷을 보내는 그런 스트림 상황이나 아니면 한쪽 패스에 패킷이 좀 몰빵이 되어 있는 그런 스트림에서도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포트 딱 한 개의 이제 이 펑션이 이제 인스턴스화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함수에서 사용되는 그 이벤트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네, 비기는 이제 전역 이벤트고 그 리셋하는 부분이고요. 데이터 인디케이션은 그 하위 레이어 네, 그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 패킷을 이 펑션에다가 이제 이 펑션에 이제 패킷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리커버리 타임아웃 같은 경우는 이 리메이닝 틱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가 이제 0이 됐을 때 타임아웃이 됐으니까 이 함수를 다시 이제 리셋을 해라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프레젠트 데이터라고 하는 이벤트는 그 상위 레이어로 그 패킷을 올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복 제거 끝나고 올려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시퀀스 리커버리 펑션에 그 사용되는 변수는 조금 많은데요. 여기서는 네, 시퀀스 스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시퀀스 제너레이션 펑션과 마찬가지로 그 시퀀스 넘버의 서브 파라미터에 대한 그 범위를 지정하는 상수를 또 여기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65,536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복된 패킷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비트 벡터, 여기서 이제 배열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히스토리라고 하는 그 비트 벡터 변수를 이제 가지고 있고, 여기서 그간에 이제 최근에 받았었던 그 시퀀스 넘버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다음에 받는 그 시퀀스 넘버를 이제 대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변수 안에서 이제 배열로 이제 표시가 됐을 텐데, 시퀀스 넘버의 몇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이 만약에 1로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시퀀스 넘버는 이제 수신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 값이 0이 됐다는 것은 수신을 아직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전체 배열 값은 여기서 히스토리 랭스 마이너스 1만큼의 이제 히스토리 랭스를 이제 갖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리커버리 시퀀스 넘버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현재까지 받았던 그 패킷 중에서 가장 높은 시퀀스 넘버를 저장을 하는 로컬 변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메이닝 틱스 같은 경우는 이 클럭 틱스를
클럭틱스에 대한 현재 어떤 그 틱이 이제 남았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그 계속 감소를 하는, 주기적으로 계속 감소를 하는 값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값이 1에서 0으로 되게 되면은 그 리커버리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발생하고 계속 0 값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이제 액션이 취해지겠죠. 네, take per second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그 틱에 대한 값을 저장을 하는 값인데, 여기서는 이제 100 이상의 값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ake n이라고 하는 변수는 이게 시퀀스 넘버 상관없이 다음 패킷을 받을지에 대한 여부인데, 이 알고리즘에서는 그 최초 동작할 때, 최초 패킷을 수신할 때만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펑션 같은 경우, 이 기능의 이제 세부 함수 같은 경우는 그 리셋하는 그런 어, 리셋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함수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벡터 리커버리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매치 리커버리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사용자가 이제 좀 편한 것을 이제 사용을 해서 그 중복된 패킷을 없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벡터 리커버리 알고리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종의 이것은 뭐 뒤에 플로우 차트가 있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것은 이제 일종의 슬라이딩 윈도우를 기법을 사용해서 그 시퀀스 넘버에 대해서 중복이나 뭐 순서 같은 것을 이제 판별을 하고, 또 빠졌는지 그런 것을 판별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 좀 복잡한 경우라서 좀 복잡한 그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제 사용이 되고, CB 표준에서 주로 이 벡터 리커버리 알고리즘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 매치 리커버리는 그 슬라이드 윈도우를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현재 받았던 그 패킷 시퀀스 넘버를 계속 보유하고, 그 다음에 받는 시퀀스 넘버를 이제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어, 그 앞에 있던 그 알고리즘에 비해서는 좀 구현이 단순하고, 또 이거는 단순한 환경에서 사용을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네, 리커버리 알고리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함수가 딱 켜지게 되면은 이 현재 받은 그 패킷의 시퀀스 넘버가 유효한지를 판별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65,535까지였죠. 거기까지 받는 걸로 이제 되어 있었는데, 그것보다 이제 뭐 오버하게 받든지, 아니면 뭐 사용자가 이 패킷 번호는 뭐 의미가 없는 패킷 번호다라고 뭐 설정을 한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유효성 검사를 먼저 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시퀀스 넘버 그 프레어에 지금 적용되지 않는 그런 패킷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카운트가 있습니다. 카운트 변수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 패킷을 이제 수신을 허용할 거냐 버릴 거냐에 대해서 또 판별을 하게 됩니다. 뭐 수신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상위 레이어로 전달을 하고, 또 리메이닝 딕스를 조절하고, 그리고 올려 보내는 그런 상위 레이어로 올려 보내는 이벤트를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네, 그 알고리즘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유효한 이제 그 범위 내에서 패킷이 들어왔을 때 이 델타라고 하는 값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델타라고 하는 값은 현재 들어온 시퀀스 넘버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받았던 최고로 높았던 그 시퀀스 넘버 간의 그 차이를 65,535로 이제 모듈로 연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패킷이 얼만큼 앞서 있는지 뒤쳐져 있는지를 가늠하는 그런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가 65,535라고 하는 그 절반의 오도로 재조정을 하는, 일종의 뭐 재조정을 하는 그런 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식을 통해서 델타 값을 다시 재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초로 이제 받는 패킷이냐, 이 알고리즘 동작해서 최초로 받는 패킷이냐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 최초로 받는 패킷이라고 하면은 이제 투두로 해서 여기서 최초로 이제 그 패킷을 받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false를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받는 패킷은 이제 아래쪽으로만 계속 가게 되겠죠. 최초로 받는 패킷의 경우는 이제 비트 벡터에 수신됐다고 기록할 거고, 네, 최대 그 받았던 시퀀스 넘버 현재 거는 이제 대체가 될 거고, 이제 또 올려 보낸 다음에 이제 함수가 종료가 되겠죠.
만약에 그 최초 패킷이 아니다, 그 이후에 받은 패킷이다라고 하면 이제 계속 여기서 뱅글뱅글 돌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델타가 그 비트 벡터 총 히스토리에 그 저장하고 있는 이 길이보다 이제 크냐 작느냐 이제 판별하게 되는데, 만약에 엄청 긴 게 들어왔다. 델타가 델타가 예를 들면은 그 시퀀스 넘버가 엄청 뒤에 있는 게 이제 왔다. 아니면 엄청 앞에 있었던 게 인제서에 도착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패킷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 인디비주얼 리커버리에서 실행된 거냐, 아니면은 네, 인디비주얼 리커버리에서 실행이 된 거냐, 아니면 시퀀싱 펑션에서 호출이 된 거냐라고 이제 판별을 하게 되는데, 그 판별에 대해서 어, 판별을 하고 나서 이제 함수를 또 종료를 하게 되고요. 그 적정한 범위 내에서 델타가 그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제 패킷이 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또 과거 패킷이냐 아니면 또 현재 이제 미래 패킷이 온 거냐 또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패킷이면은 뭐 이런 또 그 이전 값이 받아지지 않았는지 또 판별을 하게 되고, 이전에 이제 받은 패킷이 아니었다, 이제 새로 받아야 되는 거다라고 이제 판별되면은 네, 새로 받았다는 것을 이제 1로 이제 그 설정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이 순서가 맞지 않는 패킷이 왔다라고 하는 그 카운터가 또 있습니다. 그런 카운터를 또 증가를 하게 되고, 상위 레이어로 패킷을 전달하는, 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이미 받은 패킷에 대해서는 또 패킷을 버리겠죠. 그리고, 어, 이 과거 패킷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 값이 1이냐, 뭐 1이 아니냐, 여기서 보는데, 어,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이 아닌 경우에는 순서가 맞지 않게 들어온 그런 패킷이다라고 해서 또 카운터를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1인 경우에서는 이 과정이 이제 뱅글뱅글 돌게 하면서 그 시퀀스 히스토리 안에 1이면 순서에 맞는 패킷이라고 하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델타가 1인 경우에서는 그 시퀀스 히스토리라고 하는 그 펑션을 또 불러일으키는데, 여기서는 그 델타 마이너스 1만큼 이제 그 시프트를 이제 하면서 0으로 계속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프트를 계속 시키면서 어, 갱신을 계속 한다. 지금 현재 이제 받았던 패킷이나 아니면 안 받은 패킷 그런 기록들은 이제 시프트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최초로 어, 이제 할당되는 것은 이제 0으로 채워준다, 받지 않았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일종의 초기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그 시프트가 다 되고 나서 네, 시프트가 다 되고 나서는 그 패킷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상위 레이어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현재 설명드린 게 이 벡터 리커버리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그 매치 리커버리 알고리즘은 이 구현이 좀 단순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알고리즘이 실행이 되고 나서 시퀀스가 유효한가 아닌가, 뭐 유효하지 않다면 이제 버리고, 최초 패킷은 이제 받은 다음에 상위 레이어를 보내고 나서 델타 값이 이제 0이냐 또 판별합니다. 그래서 델타가 0이면은 그냥 패킷을 버리고, 또 0이 아니면은 어, 델타가 또 1인지 아닌지 판별을 한 다음에 또 패킷을 또 이제 상위 레이어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받은 패킷을 계속 쥐어잡고, 그리고 다음 패킷을 수신한 다음에 그 시퀀스 넘버를 계속 대조를 하는 상황을 이 플로우 차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질문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알고리즘에선 그 만약에 패킷 하나가 로스가 생기면 중간에 이빨이 비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로스가 생기면 그 다음 패킷을 전송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네, 중간에 어떤 로스가 나면은, 네, 그 계속 잡고 있는 그 패킷에 대해 시퀀스 넘버에 대해서만 이제 기억을 하고, 그 다음 시퀀스 넘버에 대한 거는 계속 이제 패킷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로스가 생기면 그 이후에 패킷이 쌓여도 네, 이게 상위 계층으로 안 올라가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얘는 올라가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게 델타가 1이 바로바로 아니면 델타가 1이 아니면 네, 바로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여기서는 문제가 1번, 2번, 3번 오고 나서 이제 뒤늦게 중복된 1이 오면은 그것도 상위로 올라가 버리는 문제가 있죠, 얘는. 네, 대신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계속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퀀스 리커버리 펑션에서 또 다른 거는 이 시프트하는 시퀀스 히스토리를 이제 시프트 해주는 그런 함수가 중간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길이만큼 전체를 이제 시프트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배열 값을 그 다음 인덱스에다가 계속 넣는 형식으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인덱스에다가 사용자가 원하는 값, 뭐 패킷을 안 받았는지 받았는지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베이스 리커버리 펑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퀀스 리커버리 펑션을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베이스 리커버리는 일종의 좀 초벌 중복 패킷의 그 초벌 작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베이스 리커버리에 대한 그 표준 문서에서는 그 시퀀스 리커버리하고 좀 혼용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어떤 기능을 의미를 하는지는 좀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패킷을 좀 초벌 작업을 해준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턴트 에러 디텍션 펑션이 있는데요. 이 베이스 리커버리 펑션에 의해서 그 패킷이 버려졌는지 안 버려졌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함수가 이제 이 기능이 동작하는 것은 그 컴파운드 스트림, 그러니까 엔드 투 엔드로 보내지는 그 스트림이 총 n개의 경로를 통해서 그 멤버 스트림으로 분해돼서 이제 보내지게 되는데, 이 베이스 리커버리 펑션이 그거를 보고 나서 이제 버려지는 패킷이 n-1개 하나 이제 적은 거죠. 하나 적은 것을 이제 가정해서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위배가 되면은 그 이벤트 중에서 레이턴트 에러가 발생했다는 이벤트를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 기능의 이벤트는 총 4가지가 있고요. 비기는 제 초기화하는 거고, 레이턴트 에러 같은 경우는 이 리셋 피리어드를 주기적으로 리셋 피리어드라고 하는 게 값이 있는데, 이 피리어드마다 주기적으로 이 이벤트를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리거 레이턴트 에러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 에러 피리어드라고 하는 값에 의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그 이벤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턴트 에러는 그 상위 레이어로 현재 어떤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 변수가 네, 베이스 디퍼런스라고 하는 그런 그런 변수가 있는데, 실제 버려진 패킷 수하고 앞으로 버려질 것으로 좀 예상되는 그런 예측된 수와 사이에 그 오프셋 정도 이제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기능은 몇 개죠? 네, 2가지밖에 없는데, 애들 리셋하는 것은 그 초기화하는 거고요. 이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이 현재 그 올려보낸 그 상위 레이어에 이제 올려보낸 그 패킷 수하고 에러가 발생한 수 마이너스 1에 곱하게 된 수에다가 버려진 패킷 수를 이제 빼게 됩니다. 이 값으로 이제 그 디퍼런스 값을 이제 재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에러 테스트라고 이제 하는 함수는 이 에러 테스트라는 이벤트를 가 발생했을 때 이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 레이턴트 에러라고 하는 것은 현재 받아지는 그 시퀀스가 너무 많은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느냐, 그것을 검출하는 그런 에러 디텍션 함수라고 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 레이턴트 에러 디텍션이 실제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잘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은 이 시퀀싱 펑션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 나머지 펑션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분량이 없기도 합니다. 네, 스트링 스플리팅 펑션은 그 상위 레이어에서 받았었던 그
패킷을 이제 두 가지로 스트림을 나눠서 복제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복제를 한 다음에 그 하위 레이어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제된 패킷 같은 경우 스트림 번호를 이제 똑같이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르게 설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올라온 그 패킷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고 이제 시퀀싱 펑션으로 이제 올려 보내게 됩니다. 인디비주얼 리커버리 펑션은 이 시퀀싱 펑션에서 그 매치 알고리즘이나 그 벡터 알고리즘이 있었는데 그것을 개별적인 스트림 한 개마다 이제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 인디비주얼 리커버리 펑션이 필요한 이유는 앞서 그 목적 중에 로버스트니스를 달성하기 위한 거라고 로버스트니스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기능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전 그림에서 추가가 된 부분은 이 인디비주얼 리커버리 펑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가 동일한 패킷을 시퀀스 넘버 5라고 하는 동일한 패킷을 스트림 1으로 보내고 스트림 2로 또 복제해서 보내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 스트림 1으로 보내는 이 포트에서 뭔가 고장이 나서 계속 5번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5번만 계속 쭉 보내게 되면은 만약에 인디비주얼 리커버리가 없는 경우에 이 시퀀스 리커버리 펑션이 이제 중복된 패킷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거에 대한 적절한 액션을 취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멤버 스트림 2로 이제 보내는 패킷이 65,535를 이제 훌쩍 넘어서 다시 0으로 되는 랩 어라운드가 발생했을 때 다시 시퀀스 5번이 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멤버 스트림이 보내고 있었던 시퀀스 5번 고장난 패킷이죠. 이 패킷하고 새로 이제 랩 어라운드가 돼서 보내지는 시퀀스 5번 패킷하고는 다른 패킷인데 이제 시퀀스 넘버가 동일하게 돼서 여기서는 검출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인디비주얼 리커버리 펑션이 각각 포트 하나 한 포트에만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포트에 이제 할당이 될 수 있는데 그 시퀀스 리커버리 펑션만 있었을 때에 있었던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인디비주얼 리커버리 펑션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디비주얼 리커버리 펑션의 인스턴스는 포트 개수에 상관없이 포트별로 이제 인스턴스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시퀀스 리커버리 펑션 같은 경우는 포트당 하나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시퀀스 인코드 앤 디코드 펑션인데 이것은 그 실제로 패킷 안에 필드 값을 이제 채워 넣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서브 파라미터에 있었던 이 시퀀스 넘버를 실제 필드에다가 이제 넣고 또 다른 패킷에 대해서는 그 필드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서 시퀀스 넘버에다가 서브 파라미터에다가 이제 넣는다라고 넣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그 아래에 있는 스트림 아이덴티피케이션에서 구현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시퀀스 인코드 디코드에서만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태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R 태그라고 하는 리던던시 태그가 있고요. 그리고 옵션 개념의 HSR 시퀀스 태그하고 PRPA 시퀀스 트레일러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R 태그, 리던던시 태그는 의무사항이고 R에는 이제 옵셔널 개념입니다. 네, 먼저 리던던시 태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맷은 네, 다음과 같이 이 그림과 같이 되어 있고요. 이더 타입은 F1, C1이라고 고정이 되어 있고요. 리저브드 된 필드는 이제 0으로 계속 채워주고 이 값은 이제 받았을 때 무시를 하게 됩니다. 향후 다른 표준이 나온다면은 여기가 이제 적절한 어떤 값으로 또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시퀀스 넘버라고 하는 필드가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서 새겨지게 됩니다. 그 시퀀스 넘버 서브 파라미터가 만약에 이게 32비트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하위 16비트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위의 나머지 이제 상위 비트는 이제 무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위에서 이제 올라오는 패킷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더 타입이 올바든지 이런 것을 판별을 하게 됩니다. 이더 타입이 올바르게 이제 왔다라고 하면은 시퀀스 넘버는 이제 뽑게 되는 거고, 아니라고 하면 이제 그 값을 버리게 되겠죠. 패킷을 버리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HSR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옵셔널 개념이고요. 그 뒤에 PRP 내용도 옵셔널 개념입니다. 사실 이 HSR하고 PRP는 그 뒤에서 설명드릴 그, 네, 그 산업표준입니다. IEC 62439-3이라고 하는 이 표준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표준이 그 전력하고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그 안정성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준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나오는 그 표준 기술에 대한 그 호환성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환 개념이기 때문에 옵셔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이시는 이 그림은 그 HSR이라고 하는 표준에 따른 그런 그 이더넷 프레임의 그 태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더 타입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뭐 패스 아이덴티파이어 그 아이디를 이제 설정하고, 프레임 사이즈나 뭐 시퀀스 넘버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 넘버라고 했었던 그 서브 파라미터를 여기 시퀀스 넘버 필드에다가 이제 채우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PRP도 마찬가지로 시퀀스 넘버라고 하는 필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더 타입이 없지만은 서픽스라고 하는 그 뒷부분에 추가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고정이 되어 있는 값이라서 이더 타입하고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또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네, 프레어 네트워크에 대한 구성 예시를 한 가지를 가져왔는데, 이것 말고도 그 표준에서는 그 부록에서 다른 예시들도 있는데, 저는 지금 한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시는 그 링크 어그레이션 AX라고 하는 80.1 AX라고 하는 그 표준하고 이제 섞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각 엔드 시스템이 얘는 시퀀싱 펑션하고 스플리팅 펑션을 구현을 했다라고 의미를 하고 있는 거고, 엔드 시스템 그 목적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리커버리 펑션만 지금 구현을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링크 어그레이션 기능 중에서 DRNI라고 하는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이 기능은 각각 그 다른 그 디바이스하고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점선과 같이 이런 패스를 고정을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설명은 좀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어그리게이션의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멀티패스가 되어 있는 환경에서 경로를 나누고 그 경로를 나눈 것을 두 개 포트에다가 이제 나눠서 이제 보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나눠져서 스트림으로 보내고, 그 스트림마다 온 것을 합쳐서 상위 레이어로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그 프레이어에 대한 그 하이 레벨의 성격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설명드릴 것은 그 HSR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HSR을 이제 언급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포디투닷하고 이제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기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리던던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리던던시를 어떻게 구현을 할 거냐. 그 중에서 이더크래프츠 인종호 교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던 것은 HSR, 그때는 이제 HSR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셔서,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세미나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HSR하고 프레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하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HSR에 대한 개요인데요. 네, 설명을 드렸지만 이 산업표준, 전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안정성 표준에 대한 그 이더넷 네트워크 기반 그 리던던시 프로토콜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토폴로지를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지만은, 이제 주로 사용되는 토폴로지는 링 토폴로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노드는 두 개의 경로를 이용할 수 있게 포트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퀀스 넘버링을 하는 것은 그 HSR에서는 노드 단위로 시퀀스 넘버를 이제 부여를 하고요. 그리고 패킷을 보낼 때마다 그 시퀀스 넘버를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다만 그 프레어 같은 경우는 스트림별로 그 시퀀스 넘버를, 그러니까 스트림을 기준으로 시퀀스 넘버를 부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HSR하고 호환을 하기 위해서 노드 기반으로 또 시퀀스 넘버를 부여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SR 같은 경우는 그 경로가 쪼개져서 이제 보내게 될 텐데 그 경로가 다르게 보내진 그 두 패킷의 시퀀스 넘버가 이제 동일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예시입니다. 이제 각각의 이제 이 노드가 회색깔로 쳐져 있는 이 DANH라고 하는 노드가 보이실 텐데, 여러 가지 노드가 보이실 텐데, DANH가 그 더블리 어태치드 노드, 그러니까 노드마다 그 포트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HSR을 지원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이 빨간색 네모 박스로 쳐져 있는 이 부분이 소스고, 나머지는 다 데스티네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HSR을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패킷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패킷이 A 프레임하고 B 프레임으로 HSR을 지원하는 그 패킷으로 이제 재조립이 되는 거고, 같은 시퀀스 넘버로 이제 보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뱅글뱅글 이제 계속 포딩을 통해서 이제 한 방향으로 뱅글뱅글해서 보내지게 되는 거고, B 프레임은 네, 이 오른쪽 방향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뱅글뱅글 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최초 목적지로 왔을 때 소스가 보냈었던 맥 주소가 있을 건데 그 맥 주소하고 시퀀스 넘버하고 대조를 해서 이게 원래 최초로 보냈었던 최초가 아니죠. 먼저 보냈었던 패킷이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보내지 않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 다음 예시인데요. 이것은 이제 링 두 개를 쿼드 박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엮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스는 여기 있고요. 데스티네이션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왼쪽으로 보낸 패킷을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킷은 계속 이렇게 포딩이 되면서 데스티네이션을 찾아가게 될 거고, 첫 번째 이제 쿼드 박스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포딩이 돼서 여기서는 방향이 좀 특이합니다. 바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통과를 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뱅글뱅글 돌아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데스티네이션을 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보내졌던 패킷도 좀 특이한 방향으로 이렇게 포딩이 되고 또 이렇게 다시 룹을 돌아서 포딩이 돼서 데스티네이션으로 전달되는 좀 특이한 구조로 전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도 이 표준은 아직 상세하게 펼쳐보진 않아서 그 쿼드 박스가 실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링 네트워크를 두 가지를 이제 연결할 때 사용되는 그 중간 노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그 그림에서 네. 코딩이 안 돼도 지금 빗금친 거랑 점이 있는 거 있잖아요. 빗금친 거를 쿼드박스 A가 받고 쿼드박스 B도 빗금친 거를 동시에 받을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쿼드박스 B는 A가 보내준 걸 받는 거고 쿼드박스 A는 이제 원래 소스부터 직접 받는 거죠. 쿼드박스 A 입장에서는 빗금친 거를 그냥 내보내도 어차피 쿼드박스 B가 빗금친 거를 한 번 더 보내주잖아요. 쿼드박스 A 쪽으로. 그러니까 쿼드박스 A 입장에서는 이제 B가 보낸 거를 드롭하고 그 다음에 소스가 보낸 거를 포워딩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 싶어서요.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혹시 이 방향으로 간다는 의미? 예, 그 방향으로 패킷이 먼저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소스로부터 직접 들어온 게 먼저 도착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쿼드박스 B로부터 동일한 패킷을 받을 텐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도착을 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빗금친 거는 소스한테 받은 게 흘러가는 거지 쿼드박스 B한테 받은 게 흘러가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러면, 그 대표님께서는 여기 코드박스에 비해서도, 동일한 패킷이 오는 거고, 이 패킷은 소스에서도 오는 패킷인데, 코드박스 A 같은 경우는 B에서 받은 것을 이제 않는다라고. 예, 그래야죠. 그리고 코드박스 A 입장에서는, 일단 빗금친 거를 소스로부터 직접 받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코드박스 B를 통해서 한 단계 건너서 받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B한테 오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당연히 먼저 받은 거를 이제 두 번 링2 쪽으로 전달을 하겠죠. 근데 근데 제가, 이게 단계 거쳐서 간다는 게 네. 이게 이 스펙에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좀 잘못 설명한 거 아닌가 해서. 네. 여기서는요, HSR 같은 경우는 나머지 포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디바이스에 있는 포트들은 그냥 포딩 역할만 해주게 됩니다. 그렇죠. 코딩만 해주게 돼서 이쪽으로 받은 패킷이 코드박스 A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패킷을 받고 나서는 빗금친 패킷은 이제 포딩이 그 다른 포트로 이제 오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코드박스 B도 받는 거죠. 동일한 패킷을. 네, 그리고 또 포딩 하면은 코드박스 B가 보낸 거를 코드박스 A가 다시 받을 거잖아요. 네. 근데 굳이 드롭을 하자면 코드박스 B가 보낸 거를 드롭하는 거지. 이제 소스로부터 받은 걸 드롭하진 않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경로를 따지면 소스에서 코드박스 A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링2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게 순서가 아닐까. 음, 실제로 이 코드박스가 이 패킷을 받은 패킷을 다시 복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복제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지금 코드박스 A로 빗금친 게 들어가는데 그게 위로도 나가고 오른쪽 위로도 나가고 그 다음에 코드박스 B로도 나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복제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패킷 두 개를 동시에 받는 거니까 아니, 동일한 패킷을 코드박스 A가 받는 거니까 네. 네, 굳이 경로를 따지면은 이제 소스에서 코드박스 A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가는 경로가 맞지 않나. 사실 그게 가장 최적화된 예, 패스기. 최적의 경우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예, 호흡으로 봐도 그렇고. 네. 어, 그거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드박스가 또 받은 패킷에 대해서도 링을 돌면서 또 복제를 한 다음에 다른 쪽으로 보내주는지 음, 인터링크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또 보내주게 음. 되는 건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스펙에서 쿼드박스 B를 통해서 이제 한 바퀴 돌아서 받는다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스펙이 맞을 텐데, 예,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보고 계셨던 이 예시는 링 네트워크 두 개를 코드박스라는 노드를 이용해서 이제 엮었다. 라고 이제 엮은 것을 이제 예시를 보여준 것입니다. 네, HSR에 대한 이제 한계를 이제 나타낸 건데요. 여기서는 링 네트워크이고 또 다른 노드들은 그 포워딩을 해주는 역할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서 노드 개수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실제로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을 가는 그 패킷에 대한 포워딩 딜레이가 이제 높아지게 되고 이게 결국은 레이턴시를 증가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제 초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이제 그 양분돼서 그 리던던트 이제 패킷을 계속 막 보내면서 이 트래픽이 엄청 증가가 하게 되면은 이제 네트워크 퍼포먼스가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실제로 링크 속도의 한 절반 정도만 이제 사용을 가능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논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게 표준에서 나오는 설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논문에서 참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리던던트 트래픽을 좀 줄이고자 하는 그런 기법들이 뭐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특정 트래픽을 필터링해서 좀 리던던트 트래픽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패스 자체를 미리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설정을 해서 뭐
리던던트 트래픽을 좀 조절한다든지 그런 기법들이 뭐 연구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HSR하고 프레어하고 비교를 할 텐데요. 네, 관리적인 비용, 코스트 비용으로 보면은 이제 HSR이 좀 높은 것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논문 내용이고요. 그리고 토폴로지 같은 경우도 이제 프레어나 HSR이나 좀 다양한 그런 토폴로지에 사용이 될 수 있지만은 일단 표준 같은 경우는 주로 링 토폴로지를 기준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어는 네, 멀티패스, 이제 뭐, 부분적인 메시 구조, 뭐 이런 토폴로지를 주로 설명을 했고요. 표준에서 각각. 그리고 리너너시 적용이 되는 것은 HSR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패킷이나 중요하지 않은 패킷 모두에 이제 다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노드가 굳이 HSR을 지원하지 않는 어, 기기여도 이제 어떠한 HS를 지원하는 기기가 있으면 그게 독립적으로 이제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다만 프레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중요한 패킷이나 뭐 그런 것보다도 스트림에만 이제 적용해서 리더너시를 적용할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이 프레어 기능을 독립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앞서 네, 여기서 설명드렸는데 각각 릴레이 시스템하고 엔드 시스템이 이제 사전에 프레어가 다 설정이 다 되어 있어야 된다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 뭐 프레어를 지원을 뭐 설정이 뭐 다르게 설정돼 있거나 그러면은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산업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뭐 두 개 다 뭐 프레어를 지원한다 아니면 HSR을 지원한다 그런 장비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좀 특이한 것은 HSR 같은 경우는 62439-3에 대한 산업 표준에 대해서 인증된 겁니다. 그래서 인증된 장비로서 산업에서는 이 HSR을 좀 안정적으로 막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늘 사용했던 이런 TSN 목서 스위치 같은 경우도 보면은 TSN 뭐 서티피케이션이 아니라 서포티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TSN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신생된 그런 기술이다 보니까 스위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HS 스위치보다는 아직 확산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덜하다. 산업에서는 좀 덜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능 확장성에 대해서 차이를 보면 HSR은 이제 HSR만 이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이제 데리케이션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HSR만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HSR도 호환이 되지만은 다른 TSN 스펙하고 이제 섞을 수 있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제가 찾아봤던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고요. 네,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윤식 이사님한테 따로 질문 없으시죠? 네, 이미 다 한 것 같고요. 추가 질문은 윤식 이사님한테 따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